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기노출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치료자의 자기노출은 이후에 환자가 꺼내는 이야기의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마찬가지로 치료자의 침묵 역시 이후에 환자가 하는 이야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 책에서는 치료자의 절제에 대한 대응으로서든 자기노출에 대한 대응으로서든 그에 따라 나타나는 환자의 연상을 잘 따라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서히 형성되는 공동의 전이 엽전이 산물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기보다는 그 공동의 산물을 이해하려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환자에게 자기 노출을 할 때 치료자는 반드시 환자의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을 모두 관찰해야 한다. 환자의 반응을 인식하지 못하면 치료자는 자신이 옳다는 내적 욕구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치료자는 자기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게 되고, 환자는 그런 치료자의 주관적 경험에 저항하는 생각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해 엽전이가 치료 과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자는 엽전이를 지각하고 인정하는 것에 저항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자는 결국 상호작용을 명확히 밝혀나가고 이를 훈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이 엽전이 상여는 방치된 채로 남게 된다.
환자 N과의 치료 작업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치료자 M의 자기 노출이 얼마나 유용한 효과를 발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노출을 통해 형성된 긍정적 전이는 해소해야 할 강력한 시기심을 낳고 말았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 회기에 담겨 있다. 환자 N은 평소답지 않게 치료가 본인에게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말을 꺼내며 회기를 시작했다. 환자는 내면의 공허함에 대해 고민해 보았고 그러던 중 어릴 때 종종 소설 주인공 하이디를 흉내내곤 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는 치료 중에 처음으로 드러난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따뜻했던 유년기의 환상이었다. 하이디는 치료자도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이야기였다. 하이디에 대해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어찌나 따스했던지 그저 흘려보내고 싶지 않을 정도였고 치료자는 서로의 즐거움을 위해 몇 가지 장면을 언급하기도 했다. 치료가 끝날 무렵 환자는 치료자와 하이디에 관한 기억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그 다음 회기에 환자는 다른 공상 속의 환자 관계에 대해 매우 자세히 묘사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그런 공상을 품고 있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에 치료자가 질문을 던지자 환자는 어머니가 자신의 공상놀이에 간섭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환자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상상 속 놀이 친구들을 다른 사람의 냉혹한 비난으로부터 잘 보호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치료자는 환자가 갖고 있던 공상이 풍부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친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환자가 공허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넌지시 짚어주었다. 환자는 자신의 소중한 친구들과 그들이 한 모험들이 존중받았다는 사실에 고마워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 다음날 환자는 격렬히 화를 내면서 본인이 쌓아왔던 모든 좋은 것들을 스스로 파괴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어린 시절에 개미집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들을 어떻게 밟아 뭉개버렸는지를 분노에 찬 태도로 묘사했다. 환자는 아무 죄도 없는 개미들의 집을 망가뜨려버린 자신이 사악하고 경멸스러운 존재라고 말했다. 환자의 말을 듣던 치료자의 연상은 본인이 어린 시절에 갖고 놀았던 개미 사육상자에 대한 기억으로 흘러갔다. 치료자는 개미가 유리판 사이사이에 굴을 파서 정교한 지하집을 만드는 모습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봤던 시간을 되짚어 보았다. 또한 몇 차례 개미집 꼭대기의 먹이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굴로 향하는 입구를 뒤덮여 버렸던 일화도 떠올려 보았다. 그 시절에 치료자는 개미가 그 망가진 입구를 효율적으로 재건하는 모습 동안 흥미롭게 지켜보곤 했었다. 그때 치료자의 개미 사육상자에 대한 연상 중 대상 항상성에 대한 구체적인 은유가 치료자의 뇌리를 스쳤다. 개미가 무너진 집을 재건하는 능력이 치료자가 최근에 진행한 회기들의 주제, 즉 생각, 감정, 행동이 변한다 해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개념과 연결되는 듯했다. 치료자의 기억 속 개미의 회복력은 환자의 기억 속 개미집 입구를 짓밟아 버린 후에 남은 황폐한 장면과 대조되었고 표면 아래 일어나는 일이 항상 표면에서 보이는 것과 일치하지 않음을 시사해 주었다. 치료자는 개미 사육상자에 관한 그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환자에게 자세히 들려주기로 결심했다. 환자는 그 이야기의 내용보다도 치료자가 자기의 개인적 경험을 엮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이 매료된 것처럼 보였다. 회기가 끝나자 환자는 이렇게 말했다. 개미 사육상자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환자는 바로 다음에 이어진 회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늘 갖고 있던 시기심으로 치료에 땅굴을 파며 들쑤신 것에 대해 심하게 자책했다. 환자는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자와 꽤나 은밀하게 기회를 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기회를 짓밟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때 치료자는 시기심이 치료를 방해하는 힘이었다는 환자의 주장에 동의하고 싶어지는 역전의 유혹을 인지했다. 그러나 회기가 진행되는 흐름을 가만히 분석해 보다가 환자의 시기심은 치료자의 자비로운 관심을 통해서만 자신의 깊은 의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간주하는 환자의 비현실적 자각에서 비롯되었으리라고 추론했다. 이 추론에 따르면 치료자가 환자의 시기심에 동의를 표할 경우
환자의 병적인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암묵적으로 강화될 수 있었다. 환자는 자신이 대단히 부족한 존재라는 자기 표상과 치료자만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모든 권한을 가진 존재라고 간주하는 대상 표상을 갖고 있었다. 치료자가 떠올린 이러한 시나리오가 사실이었다면 환자에게서 극도의 시기심이 발현되는 것은 타당했다. 치료자는 치료 중에 나타난 좋은 성과가 오로지 본인의 뛰어난 역량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단언하면서 치료 상황에 개입해 보기로 했다. 치료의 성과는 환자와 치료자 공동의 노력으로만 이해할 수 있었다. 환자가 기여한 점도 치료자가 기여한 것만큼이나 중요했으며 치료의 성공은 환자와 치료자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 이러한 치료자의 개입 이후 환자는 이어지는 회기에서 자신이 그동안 축소해서 표현해오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치료자에게 요청했다. 치료자는 환자가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을 전부 끌어모아 보려는 노력을 최초로 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점에 가만히 주목했다. 치료자 에미 하이디에 대해 열정적으로 나오는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기 노출은 언제나 역전이적 사각지대를 상연하게 될 위험을 갖고 있다. 그 결과로 환자가 치료자를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치료자가 환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초점이 전환되면서 환자가 뒤이어 털어놓게 될 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치료자 M은 완전히 자연스럽게 일어난 자기 노출을 보였지만 다행히 초점이 전환될 정도의 경계는 넘지 않았다. 치료자가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환자 N을 이용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치료자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인정한 것이 환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게 한 듯했다. 정신분석은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신분석은 해석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그 견해는 각각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원인이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정적인 시각으로 자연과학적인 어떤 법칙인 것처럼 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는 퍼스펙티브를 자유스럽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 저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케이스를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 케이스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이 케이스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서로 자유스럽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동의가 안 됐어요. 여기 치료자가 내담자랑 했던 그게 오히려 저는 이 그러니까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기가 조금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자기가 어떤 오남이라든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아까 그 상상하는 것들을 엄마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머님이 그걸 중간에 개입을 하고 약간 방해했던 그 부분하고, 이 치료자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이야기는 했지만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대상표상에 대해서 투사할 수 있는 여력을 저는 많이 열어놨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오히려 이 사람의 슈퍼에고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건드렸다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었어요. 자율성을 좀 떨어뜨리고, 예, 제가 생각한 걸 참 명료하게 잘 정리해서 말을 못하겠지만 저는 동의하는 것좀 아니게 보였어요. 이 저자들은 인터서브젝티브한 부분, 어떤 관계적 측면의 이론가 입장에서 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중립성을 지켰다고 저도 보기 어려운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정서를 노출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싶어요. 내담다 스스로 자기의 경험들을 좀 더 잘 표현하도록 있어주지 않고 너무 빨리 자기에게 드는 생각들을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상담자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거가 어쩌면 인터서브젝티브한 쪽 상호 주관적인 입장에서 가끔 발견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다 불필요한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과도하게 되면 내담자의 자유현상이나 내담자의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응어리지던 사고나 응어리진 생각이나 정서들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라기보다는 그 맥이 끊기고 내담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상담자가 자기가 이와 관련해서 느낀 자기의 주관적인 역정이들을 계속 표출하는 이런 묘한 상황에 가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내담자의 경험과 상담자의 경험은 전혀 다른데 이걸 공감한다고 공감의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조금 맞지 않은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들었어요. 마스터송과 말러의 의사소통이 일치라는 개념을 개념적 틀로 활용하여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일어나는 환자와의 대화를 옹호했다. 같은 맥락에서 마스터송은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면 아동기 발달 과정 중에 결여되었던 보호자로서의 수인 경험을 환자에게 여기서 제공했다. 수인이라고 번역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승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밸리데이션이라. 네 말이 맞아. 네가 하고 있는 게 옳아 하고 누가 편들어주는 것을 이게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여요. 수용이라고 해도 괜찮나요? 수용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을 의 수용 경험을 환자에게 제공해주고 이를 통해 환자가 자율적이고 개별화된 존재로 나아가게 해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된 형태의 자기 노출은 환자 자기의 새로운 측면이 명백히 드러나기 시작할 때 가장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대화는 환자에게 조율된 감각으로부터 파생되어야 하며 치료자의 자기애적 욕구에서 기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실히 그런 대화는 환자에게 부분적인 전이 만족을 제공하게 되므로 치료자가 환자와 그런 대화를 빠져들게 되는 빈도는 현재 치료가 표현형 치료보다 지지적 치료의 특성을 얼마나 더 띠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저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메스터슨과 말러의 얘기를 가져왔어요. 커뮤니케이티브 매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의사소통적 일치라고 하는 매칭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떠면 조이닝이나 미러잉의 개념에 가깝죠. 공감,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자체 이론이 틀린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터벤션이 정말 여기서 메스터슨이나 말러가 얘기하는 의사소통적 일치에 적합한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대화는 환자에게 조율된 감각으로부터 파생되어야 하며 치료자의 자기애적 욕구에서 기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예요. 역전이 저항의 형태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개미 얘기들이 나오는데 치료자의 기억이 너무 장황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미에 대한 자기의 체험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각인되어 있어서 이 주관적인 역전이라고 할까요? 이게 저 사람도 나하고 같이 느꼈을 거야 라고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나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담자가 얘기하는데 상담자 입장에서 그래?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 하면서 내 얘기를 어쩌면 상담자가 내담자보다 더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이 일반적으로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셀프 디스클로저 자체도 중립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지나친 경우에는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단순한 어떤 관념으로 우리가 공부가 안 된다는 얘기. 실제 임상에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
상담인가가 가장 키포인트예요. 내담자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내담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어떤 성찰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상담자의 자기 체험을 나눔으로써 자기적 만족을 얻는 이런 과정으로서 이 세션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심스러운 거죠. 자기 얘기를 하는 과정, 누구나 자기 얘기하게 되면 뭐라고 거기에서 쾌감이 있죠. 플레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족이 있는데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어쩌면은 개입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내담자가 자기 얘기를 잘 하고 있는 한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입을 하는 것은 내담자의 저항이 있을 때만, 저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인터벤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클래식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인터서브젝티브한 쪽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공동으로 이 세션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어쩌면 클래식한 입장보다는 좀 더 많은 개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잘 훈련된 분들은 클래식한 입장에서 하거나 인터서브젝티브한 쪽에서 하거나 이러한 개입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담자를 실질적으로 돕는데 어쩌면 내담자의 저항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통찰할 능력이 생기는데 그리고 어느 학파의 이론이 잘 되고 잘못되기보다는 임상 속에서는 그 이론들을 얼마나 바르게 소화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케이스들을 해석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만만치 않고. 제가 아직 책을 도착을 안 해가지고 제가 깊게 얘기를 지금 글자로 읽었던 게 아니라 귀로만 들어서 귀로 듣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공부하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네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려도 좋고 맞아도 좋고 틀리고 맞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지는가가 더 중요해요. 저는 좀 멍한 느낌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멍한 피곤해서 그런. 예. 네. 글자가 이렇게 다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그렇게 다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명료하게 공감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책을 안 봐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한테 어떤 경우 클리어하게 이렇게 파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정서도 오기도 하는데 조금 애매하게 이 내용들이 잘 파악되지 않았다 저도 느껴져요. 저도 이 내용에서 뭐 특별하게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첫 예, 시간의 것이 기록이 돼 있나요? 첫 시간 게? 오늘 기록 놓쳤어요. 제가 기록을 믿고서 자리를 여러 번 비웠는데 기록이 안 됐으면은 제가 사실은 이 밤 수업이 힘들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다시 녹화된 거를 들으면서 그때 내용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할 텐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실수하고 지난 묘하게 내가 요새 내가 게을러졌나 보죠. 지난 목요일 수업에 사랑의 기술도 놓쳤어요. 내가 녹화를 놓치는 일이 없는데 최근에 녹화를 놓치는 게 아마 영상 제작하는 게 내가 힘들어서 내 무의식이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내가 게을러지는 나를 좀 조금 게으르지 않도록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혹시 우리가 시작할 때 내가 녹화를 하고 있으면 녹화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봐서 녹화가 되지 않고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어쨌든 놓치는 경우가 생기니까. 영상을 보면서도 더 도움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게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너무 센시티브한 부분 이런 것을 골라내는 작업도 있지만 명료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제가 클래리파이 하는 의견을 조금 집어넣기도 해요. 내가 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해 넣어서 여러분들의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금 조절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수업을 한번 듣고 녹화까지 들어야 어쩌면 이게 도움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의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그 수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것들을 좀 더 명료화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보충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제가 하는 이 영상 작업을 여러분들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립성 이야기 아까 그 이야기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일부분은 우리가 그 중립성 자체가 뭐랄까 딱 그 정해진 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해석하는 데 따라 가지고 또 아니면 또 문화적인 상황이나 그런 환경에 따라 가지고 중립성이라는 자체가 유연하기 때문에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중립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중립성하고 또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하고 저하고의 가진 중립성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중립성 자체는 어떤 딱 정해진 경계나 틀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에서 이제 찾아지는 거라서 이제 여기 예로 들었던 이 환자의 경우에 과연 중립성을 지키는 거냐면 저도 이제 생각이 이제 오락가락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아까 저기 누구죠? 환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막 내놓았던 함은경님 케이스였네. 예,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또 저도 이제 두 가지 생각들이 하나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그 사람이 그 개인적인 어떤 내면 이야기를 자기 노출이 심한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 그러면 혹시 부모로부터 노출하도록 강요를 너무 심하게 받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럴 거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면 안 받아줬거나 아니면 심하게 시켰거나 이 두 가지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입을 다물거나 막 말하거나 이것이 겉으로는 정반대 같지만은 밑줄기로 들어가 보면은 같은 패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중립성이 같은 원인이지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말을 안 하는 사람하고의 그 중립성이란 자체는 또 다르게 지켜져야 되는 또 형성돼야 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저자의 이야기가 공감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공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노출의 중립성이라는 것이 치료자가 상당히 세심하게 내담자를 환자를 배려할 때에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인가예요. 결국은 여러 이론이 있지만 마지막에 심플하게 마지막에 결론은 내가 내 흥에 겨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해서 내담자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인터벤션을 해야만 했던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성찰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뵙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또 내일 뵙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